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신임 수석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4선의 국회의원 출신으로 여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춘 통합의 적임자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오직 국민통합과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에 이어 오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대통령실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3대 특검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 수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 법안을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합니다. 여당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3일 내로 국회에서는 특검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3일 내로 대통령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다만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에 달하고 수사와 공소유지까지 2년 넘게 걸리는 만큼 이 기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특검 후보자를 찾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검이 빨리 임명된다면 이전 사례를 볼 때 본격 수사는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 가동한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은 법안 통과 후 공식 출범까지 5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37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34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건 처음인데다 규모도 전례가 없어 수사팀을 꾸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3개 특검 검사만 120명에 달하는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최장, 최다 특검인 3대 특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첫 발을 내디딜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는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 전당대회 카드를 꺼내들자 당 주류가 반발하고 나선 건데 오늘로 예정된 의원총회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휴일에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석 달 안에 새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대 개최와 비대위 체제 유지, 즉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당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식 지도부 선출에 힘을 실은 겁니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개혁안도 제시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한 무효화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인 후보 교체 과정을 두고도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친윤 등 기존 당 주류를 중심으로 김 비대위원장이 내부 추인도 없이 맡기지도 않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애초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리에 오른 김 비대위원장이 역할 이상의 행동을 해 어리둥절하다는 취지입니다. 직전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은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은 환영하지만 부당이란 표현을 쓴 건 편향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친한계에선 젊은 비대위원장의 고뇌를 응원한다며 힘을 보탰는데
결국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쇄신파가 충돌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당내 의견 속 오늘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오갈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차기 지도체제 문제 이외에도 새 원내대표 선출 등 내부 정비 과제가 산적한 국민의힘.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내홍은 결국 당권 다툼으로만 비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김지훈 삼성액티브자산 코액트 ETF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먼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새 정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굉장히 복잡한 시기에서 다자 외교에 시동을 걸게 됐는데요. 네. 정상 외교 무대에 서게 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으로서는 비상 계엄 이후에 사실 네.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한 분씩 만나기보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제 좀 관계를 다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는 했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근데 이제 실제로 만날 수 있을지,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언제 만날지가 지금 관심인데 네. 당장 가장 빠른 일정 중에 하나가 G7 정상회담입니다. 15일에 네.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만나서 회담을 가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만나서는 우선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 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래도 결국은 미국에게 한국은 또 굉장히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네.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선 그래서 G7에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돌발적인 발언을 하길 또 유명하잖아요. 네. 이럴 때 이 회담 이 자리에서 좀 네. 어떤 돌발 발언이나 이런 게 없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선 약간 저희 그러니까 친미 정권이 아니라는 좀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불식시키고 우리는 예. 실용 외교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화가 통하네라고 생각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충동적으로 정말 나의 좋은 친구다 이러면서 또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우선 약간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논쟁하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바빴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좀 백악관에서 언급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약간은 관망세지만 정상회담에서 좀 물꼬를 트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관망 기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날 이 시간에 방송을 하면서 백악관의 메시지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길래 첫 메시지가 그게 나와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네.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중국에 대한 대중국 뭐 제재 같은 것들에 동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네. 압박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후보 시절에 그런 발언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친중국적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또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관세로 나를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친중 정권이 바로 중국 옆에 있는 한국에서 됐다는 게 좀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G7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이제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관세 협상이 만약에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는 방침인데 네. 일단 그간에 그 두 차례 실무진 협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과정이 어땠나요? 우선 기술 협의를 통해서 실무진들이 이제 잘 설득을 한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3월 무역 보고서에서 한국의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뭐 30개월 소고기라든지 뭐 유전자 조합, 농산물에 대한 거라든지 뭐 개인 정보에 대한 국외 유출 뭐 이런 부분 우려를 잘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잘 설득을 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외에 대해서 아무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지 그런 게 잘 설득이 된다 그러면 이제 기본 관세 10%에 상호 관세 15%인데 우선 상호 관세 15%라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쪽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되면 한국 경제에도 되게 크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대통령,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어떤 협의를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쪽이 워낙 종잡을 수가 없어서 머리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뉴욕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뉴욕 증시 보니까 6,000선, S&P 500이 다시 6,000선을 넘었네요. 지난해 네. 2월 이후에 처음인데 이렇게 오르게 된 동력은 뭘로 보세요? 우선 4월에 그 관세로 인해서 우려가 심화되면서 많이 주식시장이 빠졌었거든요. 예. 근데 5월에 많은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견고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부분이 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결국은 주식시장을 다시 상승시켰다. 그래서 AI 관련된 그 주도주들의 주가 상승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네. 실적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네. 그런데 전반적인 경제 지표를 보면은 지금 네. 경제 지표, 특히 심리 쪽 경제 지표들은 네. 악화하는 추세가 굉장히 역력하잖아요. 네. 이런 점에서는 우려는 없겠습니까? 사실 여기까지 상승은 이제 좀 일단락 됐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CPI 발표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요? 네, 예.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향후에 미국 금리 인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CPI 발표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관세 협상 이전에 CPI가 먼저 올랐다 그러면 굉장히 그건 불편할 것 같아요. 예, 예. 아직 관세가 다 반영되기도 전에 CPI가 먼저 올랐다 그러면 관세가 반영되면 CPI가 다시 오를 요인이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관세로 인한 그런 불확실성이 사실 소비자 심리에는 다 위축되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이제 7월 안에는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5월에 나오는 물가 지표들 이때부터는 조금씩 반영이 될 테니까요. 실제 네. 관세 정책들이 어떻게 네.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7월 내에 어떤 결론을 지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달걀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이게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 판에 10,000원이 이제 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항상 네. 달걀은 구매를 해서 가격에 그렇게 민감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15% 이상 상승을 했고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우선은 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이제 산란계에서 좀 폐사를 좀 시켰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공급이 좀 줄어든 면이 있고요. 그리고 협회에서 이제 가격을 고시하는 면에 대해서도 정부는 좀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그 산란계 사육 면적에 대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한 면적당 키울 수 있는 이제 산란계의 마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산지에서 가격 담합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있다고 해요. 네. 자, 지금 달걀값, 신선식품 이렇게 가격 오르는 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가공식품 가격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얼마나 네. 올랐다는 겁니까 이거는? 가공식품이 5월에 4% 넘게 예. 올랐더라고요. 소비자 예. 물가가 1.9% 올랐는데 네. 그러면 가공식품 가격이 굉장히 소비자 물가 상승에 많이 기여를 한 거죠.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바뀌는 구간에 그런 제조업체에서 예. 정부의 통제가 좀 약한 구간을 틈타서 가격 인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 쪽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통화 정책에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물가가 미국에서도 네. 소비자 물가가 중요했듯이 한국에서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 향후 통화 정책에 조금 불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공백기에 가공식품 인상이 많았다면 이젠 차기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예. 가공식품 인상이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많이 됐잖아요. 네. 사실 가공식품에서 그 수입 원재료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 원가 부담도 이제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전망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훈 삼성 액티브 자산 코엑트 ETF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LA에선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군 병력을 투입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 정부의 반대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규 특파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 곳곳에 소총으로 중무장한 군인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CNN 등은 일요일 오전 LA 주요 지역 3곳에 주방위군 300명이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한 데 따른 겁니다. They spit, we hit. And I told them, nobody's going to spit on our police officers. Nobody's going to spit on our military. 불법 체류자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는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가 격화하자 이틀간 7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민주당은 주정부 요청 없이 군병력이 투입된 건 60년 만의 일이라며 트럼프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hen it wasn't requested, breaking with generations of tradition is only going to incite the situation and make things worse.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한인도 체포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한인회는 이민 단속국의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한인업소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쿠크나 디시와셔나 이런 분들이 출근을 안 하기도 하고요. 또는 금요일날 된 단속 때문에 커스터머들이 갑자기 끊기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명령으로 군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현지 시간 월요일 오전에도 대대적인 시위가 예고돼 군병력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포로를 전사자 시신 추가로 교환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그런데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 기습 공격에 체면을 구긴 러시아가 며칠 내로 대규모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냉장 설비를 갖춘 트럭 한쪽에 시신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영현백들이 쌓여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할 전사자 시신들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1차 인도분인 1,200여 구를 교환 장소로 이송했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보상금 지급을 피하려고 시신 이양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입니다. К сожалению, украинская сторона не подтвердила проведение обмена сегодня и перенесла его на неопределенный срок.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합의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송환은 다음 주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포로 교환과 전사자 시신 송환은 양측이 지난 2일 이스탄불 협상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사항인데 이마저도 불협화음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기존 점령지인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사이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로 전차 사단이 진격하고 있고 수미와 하르키우에서도 통제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을 위협한 뒤 공습을 이어가고 있어 며칠 내로 대규모 보복 대응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Готуються, росіяни готуються продовжувати війну, ігнорують всі мирні пропозиції. Вони повинні за це відповідати.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한 당국자는 보복 공격에 미사일과 드론을 포함해 다양한 공중전력이 쓰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고위 외교관은 엄청나고 가차없는 공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응징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보안국 본부 등 정부 건물을 노리거나 방산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지난 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됩니다. 한편 대선 뒤로 미뤄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포토라인 앞에 발언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사예요. 지금까지는 발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오늘 6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내란죄 형사재판 6번째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요. 대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첫 공판 기일인 부분입니다. 결국 이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 특히 이 포토라인 앞을 지나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대선 결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이 지금 곧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 사실상 통과가 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전하지 않을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입장을 밝히기 시점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상황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6차 공판기일은 본인의 형사재판입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제 변호인들도 좀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전에도 선거 전만 해도 SNS 등을 통해서 좀 공식적인 입장, 또 선거와 관련된 그런 본인의 의견을 펴긴 했지만 이 포토라인 앞에서는 그 어떤 입장도 들을 수 없었거든요. 오늘도 그런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침묵을 일관하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지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판 증인 한번 살펴보면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이 나옵니다. 어떤 점이 좀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상현 여단장은 이미 5차 공판 기일에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6차 공판 기일에는 이 이상현 여단장은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5차 공판 기일에서는 검찰 측의 주신문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부터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상현 공수여단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증인인데요. 이미 지난 26일에 있었던 5차 공판 기일에 출석을 해서 12.3 이 비상계엄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전기라도 끊으라고 했다라는 부분을 지시를 했다는 부분을 전해 들었다라는 부분을 증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지시를 받았던 통화 내용들, 그런 그 녹취록까지도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런 증언들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도 굉장히 탄핵 사유로서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이 내란죄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반대 신문에서 이 이상현 공수여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낮춘다거나 모순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대신문 과정에서 공략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은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결정은 재판부가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비화폰이라는 것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 과정에서 뭐 사령관들이라던가 주요 임무를 담당했다라고 지금 분류되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러 차례 지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화폰,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굉장히 높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유지되는 통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통화 내용 자체가 남아있긴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 비화폰에 대한 그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제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관련자들, 어떤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런 통화가 있었다, 이런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부분에서 나아가서 네. 어떤 물리적인 증거로서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시간대에 통화 자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물증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 비화폰 서버는 이번 내란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이 아니라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 함께 공수처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는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확보된 그 서버입니다. 이 다른 사건, 그러니까 같은 대상자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어도 엄밀히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해당 증거를 사용하려면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어찌 보자면 예. 이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 만약 재판부에서 이 비화폰 서버 확보가 이전에는 경호처의 저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증거의 어떤 중대성,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직권으로 이것은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을 한다면 예. 오늘 6차 공판 기일에서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핵심 증거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까지 저희가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3대 특검인데요.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게 이제 공포가 될 예정인데 먼저 3대 특검 법안이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국회를 이미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제2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네네. 0%에 수렴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게 될 가능성이 예. 지금으로선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3대 특검법은 말 그대로 3개의 특검법입니다.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내란죄 그리고 외환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수사 부분이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두 가지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 의혹 수사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 부분과 덧붙여서 인사에 개입했다는 그 부분, 이 예. 부분이 크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상병과 관련된 특검법입니다. 대통령실에 이 최상병의 어떤 이 죽음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부분, 혹시 이 부분을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특검 법안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는 뭐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검이 이렇게 3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초유의 사태이죠. 그러니까 특검 3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사례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기도 한데 그 규모도 사실상 뭐 예. 메머드급 특검이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그 인원 수치로만 보면 이 3가지 특검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최대 검사가 120명 정도가 이 특검 법안에 달려들게 됩니다. 네. 이 120명이라는 수치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검사 수가 2,000명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216명 정도에 달합니다. 예. 이 검사의 가동 인력 등을 봤을 때 120명 규모는 상당한 규모다라는 굉장하네요. 예. 평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민생 그런 그 현안들이 좀 소홀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워낙 이 지금 방대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특검 법안의 처리 및 특검의 실시가 불가피하다라는 네.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을 준비해서 보여드렸지만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가 216명이고 그리고 이번 3대 특검으로서 파견될 검사가 120명.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기능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우려점이라면은 일단 특검이 발동을 하게 되면은 특검 후보 추천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세 개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잘 되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온 것 같거든요. 이 추천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특검 법안에 따르면요. 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이 특검 이 후보에 대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특검이 지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특검 후보를 추천을 받고 이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다음 달 초쯤에 첫 음으로 이제 특검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예.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논의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되어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던가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어떤 그 개입 의혹들 그리고 최산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수사가 이미 진행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이 실시가 되게 되면 예. 해당 수사 기록이나 자료들이 특검으로 넘어가서 수사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오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서 재판이 열릴지 아닐지의 또 여부가 지금 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정적인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이렇게 개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과연 멈추는 것인가 가정적인 질문이었다면은 이제는 현재 진행형 질문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부분은 재판이 이 재판 절차 자체가 대선 이후로 일단 연기되어 있어서요. 예. 6월 18일에 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과연 이 재판부터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헌법 84조가 이제 결국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소추를 기소로 좁게 이해를 한다면 새로운 재판을 받지 않을, 그러니까 새롭게 죄가 추가되지 않을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석이 되게 되는데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는데 네. 5개의 재판을 다 출석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업무는 언제 보일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예. 만약 이 불소추 특권에 소추받지 않는다를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은 적어도 현직 대통령의 시점에서는 모두 정지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1차적으로는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에서 예. 재량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18일 예정되어 있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대로 공판을 재판을 진행할지 아니면은 멈춘다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이 재판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펼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이후에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일단 그 재판을 맡고 있는 해당 재판부에서 1차적으로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멈출지를 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검찰 측에서 재판이 멈추는 결정에 대해서 어떤 헌법 소원이나 권한쟁의를 신청한다거나 하는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해당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할지 예. 멈출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건 파기환송 재판부가 결정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 1차 공판전인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앞서 살펴봤던 예. 이 헌법 조항을 보면은 소추받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석에 따라서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이 있다면 멈추는 것인지 멈추지 않는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형사소송법에 이 내용을 포함하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받고 있었던 재판들이 정지한다라는 규정을 애초에 포함해 두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상 한 사람만을 위한 어떤 헌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헌법 조항 자체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두자라는 취지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민주당 측에서 훨씬 많은 의석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이 해당 법안에 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헌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느냐, 위헌의 소지가 없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헌의 소지 그리고 일단 모양새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면은 이게 현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헌 소지와도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득시켜갈 수 있을지 납득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라는 그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안들도 있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이 된 부분,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당선이 될 목적으로 허위의 어떤 사실을 공표한다거나 어떤 행위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그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고쳐야 한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통과가 된다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형사재판 진행 중에 지금 해당 그 법률 조항이 어떤 효력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고 형평성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이 쟁점이 된다면 위헌 법률 심판이라든가 각종 어떤 위헌 소송, 헌법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소급 적용이라고 해서 꼭 위헌인 건 아니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가능성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존 후보자들 철회를 하고 3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영준 판사, 유강하 판사, 그다음에 이승엽 변호사. 이 가운데 이승엽 변호사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있었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철회한다라고 바로 밝혔고요. 새로 지금 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후보군으로 오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이승엽 이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상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통령의 어떤 사건들을 담당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이름을 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 측의 입장이긴 하지만 아직 어떤 공식적인 절차가 개시된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현직 대통령의 변호인 신분이었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짙게 낀 곳도 있다고요?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심한 곳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교량 근처에서는 시야가 더욱 답답한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안개가 사라지면 낮에는 다시 햇볕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고요. 오늘도 낮 동안에는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21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3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1도, 대전 20.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광주와 대구 3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고요. 덥고 습한 남풍이 불면서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낮부터는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 기습적인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면서 볕도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6월 9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